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 허재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학년 총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부터 문화 통치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3.1 운동의 배경 중요하겠죠. 자, 3.1 운동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 당시 상황,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였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 내용은 자기 민족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하지만 이 주장은 승전국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3.1 운동에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 배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한청년당이 김유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여 독립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이 당시 일제히 가혹한 무당 통치가 실시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또한 고종,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음모론이 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쿄에서는 2.8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3.1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건데요. 자, 고종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면 틀리는 말이겠죠. 고종입니다. 고종. 자, 1919년 3월 2일 서울의 태화관에서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대표들이 민족대표 33인이죠. 독립선언서를 가집니다. 자, 이들은 태화관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외친 다음 자진 투옥되어 스스로 전화를 걸어서 일본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서 스스로 투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족대표 33인들이 투옥당하자 탁월공원에서 시위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학생들과 시민들이었습니다. 자, 대표들은 탁월공원에 근처도 안 왔겠죠. 자, 탁월공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이후 시내 곳곳에서 만세 시위가 전개되는데 이제 서울에서 시작돼서 지방 주요 도시 그리고 농촌으로 확산되면서 점차 격렬해지면서 폭력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에는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는 원인도 있었죠. 자, 이것이 바로 제암리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3.1 운동에 참여한 계층은 어떤가요? 모든 계층이 다 참여를 한 겁니다. 학생, 지식인, 상공업자, 농민 등등 다 참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3.1 운동에 가장 많이 참여한 지역은 경기도인데 이게 나중에 전국으로 확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계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전 민족이 하나가 되어 참여한 항일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3.1 운동 이후 그 이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영향력. 자, 3.1 운동으로 펼쳐진 국민들의 독립의지를 대표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내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게 됩니다. 자, 이에 3.1 운동, 독립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이게 수립되게 되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큰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1 운동에서 이통치에서 이통치로 바뀌게 되죠. 네, 바로 무당통치, 1910년도의 무당통치에서 1920년도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는데 이 문화통치는 다른 말로 기만적 문화통치 혹은 민족분열 통치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중국의 우사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1 운동 이후 성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하나를 특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독립운동가들은 3.1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자세히 보셔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각 지역에는 이미 정부가 3개가 있었어요. 자, 일단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죠.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가 있었습니다. 대한국민의회. 자, 그리고 서울에는 한성정부가 존재하고 있었죠. 그리고 상하이에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세 정부가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되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겁니다. 여기 임시정부라고 적어 놔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수립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의 영향력이 적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고, 두 번째 이유가 애초에 이 상하이에서 이제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의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각각 살펴보면은, 자, 입법에서는 임시이정원을 설치합니다. 임시이정원. 그 다음에 행정에서는 바로 국무원을 설치하게 되죠. 그리고 사법에서는 법원을 성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상권 분립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제도를 채택할까요? 전제군주제는 아니겠죠.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게 되고, 대통령으로서는 이승만을 추대하고 국무총리로서 이동희를 추대하게 됩니다. 자, 이 지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 텐데, 요거는, 자, 이 제5조를 한번 보면은, 입법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 임시이정원. 자, 행정권은 국무원, 사법권 법원이 행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자세히 봐두셔야 돼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살펴보면은, 비밀행정 조직망이었던 연통제를 마련합니다. 자, 그리고 비밀 연락 조직인 교통국을 설치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 헷갈릴 수 있겠죠.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과 미주에서 독립공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는 구미의원부와 파리의원부를 설치하고 외교선전 책자 발행 및 독립신문을 간행해서 국내 동포들에게 독립운동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도 실시하게 되죠. 하지만 1920년대 초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제에 발각되면서 외교활동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 임시정부의 방향, 독립운동의 방향을 둘러싸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하이에 그대로 두고 외교를 통해 독립을 하자라는 쪽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무장투쟁으로 독립하자라는 이렇게 움직임이 나뉘게 돼요. 하지만 결국 이게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많은 독립운동가가 임시정부를 떠나면서 세력이 악화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침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침체기. 이거를 이제 멱살 끌고 이제 끌고 간 인물이 바로 김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시정부 내용 잘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국민대표회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1운동 이후 일제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족 분열 통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이제 친일파를 많이 양상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 내용을 보면은 일단 문관 총독을 임명하는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임명된 무관 총독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쭉 그냥 무관 총독이 임명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통 경찰제에서 경찰제를 실시하게 되죠. 헌병 경찰 제도에서. 그 헌병이 뭡니까? 군인 경찰이잖아요. 이제 군인이 이제 경찰의 업무를 다 담당하는 게 아니라 군인 경찰 따로 두고 헌병 따로 두고 이제 보통 일반 경찰을 따로 둔 건데 오히려 경찰의 수와 그 경찰서의 수는 더욱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치안유지법을 제정하는데요. 이 치안유지법이 뭐냐면은 사회주의 사상을 억압하기 위해 1920년도에 제정한 법입니다. 왜냐면 이 당시 이제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반도에도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를 억압하기 위해 바로 치안유지법이 제정된다라는 겁니다. 1920년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한다라고 했지만 굉장히 검열을 많이 했어요. 기사 삭제, 또 신문 정간, 폐간, 신문 정지시키고 막 없애버리고 막 그런 거 또 굉장히 많이 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선거제를 도입했지만 이것은 실권이 없고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한국인과 일본인을 동등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했지만 한국인의 취학률은 일본인에 비해 매우 낮았고 기초교육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산미 증식계획 중요한데요. 배경을 보면은 자, 일본에서 쌀이 부족하니까 공업화 도시화 때문에 쌀이 부족하니까 이걸 어디서 충당하려고 한 것이다? 바로 바로 한반도에서 충당하려고 한 겁니다. 목적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조선의 밭을 논으로 강제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또한 종자를 개량했습니다. 벼의 종자를 개량을 했고 수리시설을 굉장히 많이 확충을 했어요. 자, 이 결과 어떻게 되느냐? 쌀 생산은 증가하게 되죠. 쌀 생산은 증가하지만 여기서 나온 쌀들이 거의 다 일본으로 유출이 되니까 오히려 굶는 백성들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고 이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만주에서 오히려 잡곡을 수입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돼요. 또한 비용의 대부분은 지주가 물었을까요? 아니면은 일반 소작농들이 물었을까요? 그쵸? 모든 비용은 다 소작농에게 떠넘겨진 겁니다. 지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에게는 많은 부담은 없었고 거의 다 소작농에게 넘겨졌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문화통치기 내용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